16세기 1503년에 태어난 노스트라다무스, 그리고 1800년대 후반에 태어나서 1900년대 초반과 중반에 각각 자기의 생애를 마친 미국의 에드가 케이시, 그리고 또 한국의 정산도 창시자인 강정산, 그리고 한 21년, 20년 전에 죽은 그 불가리아의 장인 할머니 예언가 바바벤가, 제가 이런 사람들 이름을 올리는 것을 이미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실 겁니다. 다 세계적인 예언가들입니다. 흔히 우리가 예언가라고 하면 뭐 미신이다, 뭐 그냥 해보는 얘기다, 그럴 수도 있고 맞아도 그만 안 맞아도 그만이 아닌데 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제가 이름을 댄 이런 분들은 다 그 시대를 넘어서서 지금 동서고금 차원에서도 역사가 기록해두고 사람들이 기억하는 유명한 예언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공교롭게 그 해석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세계적인 예언가들이 한 얘기가 2017년 혹은 이즈음쯤 18년 뭐 이즈음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혹은 제3차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핵전쟁일 가능성이 있다, 혹은 남북한이 뭐 전쟁을 해서 그 후에 통일로 간다 등등의 유사한 예언을 500년 전, 뭐 또 200년 전 이렇게 했다라는 게 참 아이러니컬하기도 하고 참 흥미로운 점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끄집어내는 건 이 한반도의 지금 위중한 상황을 재밌거리로 풀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500년 전, 500수십 년 전, 뭐 백수십 년, 200년 전에도 이 한반도의 상황을 그렇게 봤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운명적인, 우리의 정해진 운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저는 드는데, 24일 사실은 현지 유엔에서 23일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 기조연설을 하기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하에, 지시하에 혹은 허락하에 B-1 바머 랜스 전략 폭격기 2대가 사실 6대의 미 공군기의 호위를 받으면서 6.25 이후 가장 북한 상공에 가장 가까운 국제 공역까지 날아간 일이 생겼습니다. 사실 뭐 미국의 B-1 바머가 북쪽 상공 가까이 날아간 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예를 들자면 지난 18일에도 똑같이 B-1 바머 전략 폭격기가 2대가 북쪽 상공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금 모든 신문이, 모든 언론이 이렇게까지 긴박한 상황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번 24일 날 불과 6일 후에 벌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는 최근 한반도의 여러 정황 자체가 굉장히 긴급하게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왜 이렇게 더 큰 문제로 부각이 되는가, 한 너댓가지 첨에서 18일 미국이 B-1 바머를 날린 것과는 떠올렸던 것과 큰 차이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18일에 일단 미국이 B-1 바머 2대를 날린 것은 북한 공역 쪽을 향해서 떠올린 것은 첫째 차이점은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국무위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세계적인 공개적인 설전, 막말 설전이 있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덜 뜨거웠다는 거죠. 지금만큼 치열하지 않았다. 서로 막말 공박을 하는 수위 자체가. 두 번째로는 그때는 사실 B-1 바머고 이 총 날라오른
공군기와 비원밤의 총 비행기 전투기 숫자를 다 합치면 그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때는 비원밤의 2대와 그리고 일본에서 지금 배치해둔 F-35 스텔스기 4대 그리고 우리 한국의 F-16 4대가 함께 날아올랐습니다. 그래서 총 동원한 공군기로 보면은 10대가 날아올랐고 지금 이번에는 미국의 비엔바머와 그리고 공군기 6대하고 8대가 날아올랐습니다. 물론 이 숫자는 미국 정부가 발표한 것이 아니고 다른 미국 자체 내에서 공군들 전문가가 관련 전문가가 발표한 숫자이고 전문가의 입을 통해서 이 미 언론을 통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는 18일이 더 많았습니다. 이번보다 2대가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주일미군, 주한미군 같이 미국에서 날아올리는 B-1바머와 같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B-1바머뿐만 아니라 함께 날려올린 공군기가 사실 오키나와에서 날아오는 것 아니고 한국 사실 주한미군 기지에서 함께 날려올린 것도 아니고 미국이 독자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큰 차이입니다. 그 세 번째 차이는 사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북한 상공에 1950년 이후로 50년에서 53년 이후로 북한 상공에 가장 가까이 날아갔다는 겁니다. 물론 두 번째 포인트인 사실은 뭐 미국의 독자적인 출격이었다라는 데 대해서 청와대는 그렇지 않다. 사실 우리와 사전에 협의를 다 하고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되고 대통령도 그걸 다 인지하는 상황이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국방부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난 18일에는 오키나와에 있는 주일미군 그리고 한국의 주한미군에서 같이 협의해서 올렸다는 것에 비해서 이번에는 그런 움직임보다는 거의 어쨌든 우리 청와대와 청와대에 통보를 했고 국방부와 충분히 어떻게 논의가 됐는지 통보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모양새로 볼 때는 미국이 거의 독자적으로 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포인트는 문재인 대통령이 UN 총회 연설에서 평화를 32번이나 강조하고 또 돌아오는 길에 이번 UN 총회를 통해서 북핵 문제가 어느 정도 이제 협상의 길로 접어들었다라고 얘기한 상황에서 이게 또 날아올랐다는 거죠. 미국에서 B-1바머 전략 폭격기를 쏘아 올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튼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본다면 18일 날 올린 사실은 전력에 비해서 24일 날 쏘아 올린 출격시킨 전력이 훨씬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큰 논란거리가 되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한 너댓 가지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고 시기적으로 상황적으로 훨씬 그것을 달리 봐야 될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미국은 왜 청와대나 국방부는 우리가 충분히 협의하고 이미 알고 있었다고 얘기하지만 또 국내 언론에서는 또 하는 얘기가 정말 청와대가 사전에 알았을까? 그렇다면은 24일 날 왜 대통령이 자기가 취임해서 대통령직을 하는 동안은 일요일에는 긴급회의를 안 열겠다, 소집 안 하겠다는 그 원칙을 깨고 사전에 계획도 없던 긴급회의를 왜 NSC 전체 긴급회의를 열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을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제기하자 청와대 얘기는 사실은 미국이 B-1바머를 혼자 날려올리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만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손 놓고 있을 수 없어 대통령께서 아주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NSC 전체 회의를 소집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논란은 아직까지 청와대 행동에 대해서 조치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퀘스천 마크가 계속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를 옮겨 왜 미국은 이와 같은
비원 밤의 두 길을 한국과 또 주일 미군과 충분히 사전에 논의하지 않고 협의하지 않고 거의 일방적이라고 할 수 있는 혼자서 이것을 날려 올렸을까 몇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략폭격기 비원비 전략폭격기를 미국 독자적으로 날려 올린 의미는 세 나라에 대한 각각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북한에 주는 메시지는 더 이상 말장난하지 마. 김정은 말장난하지 마. 그리고 사실 이것을 날려보낸 타이밍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유엔에서 연설하기 직전이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18일 연설에 대해서 바로 직격탄을 날린 그 사이에 이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그럼 미국은 첫째 북한에게 메시지를 날린 겁니다. 더 이상 까불지 마라. 정말 행동으로 나갈 수 있다. 그것도 외교가 아니고 더 이상 이제 너하고는 외교적인 어떤 것을 할 수 없으니까 군사적인 조치로 대응할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라라는 것을 더 큰 수위에 그리고 뭐 나를 망나니니 정신 나간 늙은이니 뭐 그리고 투전꾼이니 뭐 미국에서 평화를 파괴하는 선봉장이니 이런 말하는 뭐 X 소리 더 이상 하지 말라. 한 맛을 보여주겠다라는 식으로 던진 것입니다. 진짜 의지가 들어간 거죠. 그 의지 다음이 어디로 연결될지는 조금 이따 더 다시 얘기를 해봅시다만은. 두 번째 중국에 대한 메시지도 있습니다. 아니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을 할 때마다 러시아하고 더더구나 최근 9차례 대북 유엔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최근에 한 7, 8, 9 이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킬 때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원유 수출은 중단할 수 없다. 왜냐하면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는 것은 우리가 좌시할 수 없다. 어떤 일이 있어도 김정은 정권은 살려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푸는 것이 옳다. 그것도 모자라 중국이 계속 하는 얘기가 정말 미국이 북핵과 미사일을 중단시키고 싶으면은 너네들이 한반도에서 한국과 같이 주한미군이 한국과 같이 한국군과 같이 하는 훈련을 좀 축소를 시키고 나서 말하라. 이런 시간이 갈수록 더 미국의 눈으로 볼 때는 중국이 거만하고 건방진 그런 태도로 나온 거에 대해서 좋다. 그리고 이번에도 내가 너희들한테 석유 수출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그것을 다 받아들이지 않았고 말로만 북한 핵 미사일 억제 그리고 중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유엔 국가들 중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 유엔 제재안을 실천을 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믿을 수 없으니까 이제 좀 제대로 해라라는 중국에 대한 경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국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아니 유엔에 와서 한다는 연설이 정말 6월 말에 와서 6월 29일에 와서 워싱턴에 와서 나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자기 얘기했죠. 나랑 둘이 앉았을 때에 뭐 한미 공조를 철통같이 했어. 사실 북한 핵과 미사일 억제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해놔놓고 자기가 또 앞장서서 나섰어. 자기라는 건 문 대통령이겠죠. 앞장서서 한반도 문제를 한번 끌어가 볼 테니까 내한테 운전사 자리를 달라. 운전수 자리를 달라. 그래서 내가 너한테 하는 얘기가 그럼 한번 해봐라. 운전하려면 키도 있으니까 키도 필요하니까 일단 할 수 있다면 해봐라. 내가 네가 어떻게 하는 걸 지켜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얘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되돌아오자마자 여러 상황이 사실은 북한이 더 발광을 하는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상황에 따라서 한국 대통령이 상황에 따라서 아니 북한 핵 문제는 우리가 직접 나서서 될 문제가 아니고 미국과 중국과 다른 주변국들이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문제다. 우리는 주변 정리하고 그리고 인도적인 협력을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끌어내는 데 주역할을 할 것이다. 주된 역할을 할 것이다. 그 소리를 하고 있더니 사실은 유엔에 와서 또다시
한다는 얘기가 예? 정말 유엔 대북 연설에서 유엔의 총회 연설에서 기조 연설에서 한다는 얘기가 평화를 32번 언급하고 제재를 4번 언급하고 압력을 1번 언급함으로써 설사 그 내용 자체가 문 대통령이 하는 내용 자체가 세계 평화에 대해서 아주 호소력을 가진 연설문이라 손치더라도 기조 연설이라 손치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김정은에게 평화 운운해서 될 상황이 아닌데 그런 태도로 하는 한국이 너무 안일하지 않나. 그리고 말로는 한미 공조체제를 강화한다고 하면서 상황에 따라 중국 쪽으로 더 기울어졌다. 상황에 따라 미국이 옳다고 손을 들었다. 그런 내가 보기에 트럼프 내가 보기에는 그런 의아한 느낌 그런 의구심이 들도록 행동하는 부분이 상당히 내한테 많이 비춰왔다. 그러니까 한국 똑똑해라. 정말 너 본심이 어디 있느냐. 세상이 다 무너져도 정말 김정은하고 그리고 세상이 다 무너지고 핵과 미사일로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당신네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동맹국에까지 위협을 가하는데도 아직까지 평화 운운하고 있냐. 상대방은 평화라는 용어도 쓰지 않고 당신이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 제안하는 대화라든가 평화에 대해서 콧방귀 끼고 당신을 비아냥거리는데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냐. 정말 문 대통령 당신의 본심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경고장을 날리는 굉장히 복합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막말,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막말 대결의 끝은 어디냐? 이것을 우리가 상정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끝은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전쟁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한국을 패싱하고 이렇게 치열한 두 나라가 치킨 게임을 하다가 둘이 막 달려오는 마주보고 달려오는 열차처럼 치킨 게임을 하다 정말 최고조의 긴장에 이르렀을 때 두 나라가 마주 앉아 야 우리 둘이 이럴 필요가 있냐? 한국 그냥 놔두고 너들이 원하는 게 평화협정이니까 평화협정 한번 얘기해보자 라는 식으로 갈 가능성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때문에 이 두 가지 다를 상정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 6.25 전쟁 우리가 미국을 오라고 처음부터 초청한 것 아닙니다. 중공을 오라고 처음부터 초청한 것 아닙니다. 강대국 간의 전쟁이라는 건 사실은 맞붙는 역사를 보면 세계사를 보면 전쟁사를 보면 맞주붙는 전쟁도 있지만 대부분 다 강대국이 자기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대리전쟁을 해주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의 전쟁을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장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미국이 그만큼 사악해서 1950년 우리 전쟁을 그들의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처음부터 계획하고 들어왔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만큼 취약했고 미국으로서는 1949년 중공이 전쟁에서 이기고 장카이색을 정말 중국에서 쫓아내고 모 대통령이 이기고 난 뒤에 공산주의 체제를 확고히 하려고 할 때 소련 역시 중국의 그런 생각에 손을 들어주면서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갈라져서 자기들끼리 땅 따먹게 하고 힘겨루기를 할 동안에 중공이나 소련이 볼 때는 이때쯤 김일성에게 그때는 김일성이 실질적으로 북한의 대표도 아니었지만 가장 용맹스럽고 전쟁을 통해서 남쪽을 하나로 가져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김일성이 손을 내밀자 소련도 함 해봐라. 중공도 우리를 늘 도와주겠다. 이런 차제에 미국도 더 이상 이대로 두면 한반도가 공산주의화 될 것이다 라는 걸 두려워해서 유엔 깃발을 들고 16개국의 참전국을 끌고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국력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그때보다 한국의 국력이 훨씬 더 강해지고 비교도 안 되지만 동시에 중공이 지금 중국이 되어 그 국력이 미국과 맞짱을 들 정도의 수준이 국력이 됐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에 두 나라가 개입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서로 잃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더 줄어들기도 했지만 서로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만큼 정말 대리전쟁을 이 한반도에서 벌일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겁니다. 최근에 들어서 중국 내부에서 한반도 전쟁에 대비해야 된다, 아직은 아니다라는 그런 논쟁이 치열하다는 그런 기사들 그리고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몇 달 전에 방송할 때 자칫하면은 우리가 6.25 전쟁과 비슷한 그런 상황을 또 겪지 않을까 하는 아주 진짜 조바심나지만 조심스러운 한번 그 예견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태는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전쟁을 원한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어쨌든 그 두 가지 옵션 중에 하나로 결론이 날 것입니다. 자, 그럼 미국도 전쟁을 원할까요? 중국도 전쟁을 원할까요? 전쟁을 하지 않으면서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북한에 대고 이런 위협을 가하는 이유는, 가장 첫째 이유는 북한을 꿇어앉히려고 하는 겁니다. 대화를 진짜 하고 싶으면 겸손하게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북한은 그런 트럼프의 마음을 읽고 실제로 대화를 하지만, 대화를 하고 싶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당신이 그렇게 강압적이고 건방지고 나를 먼저 자극해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면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그냥 못 나가겠으니까 좀 고분고분하게 말하고 우리 협상하면 안 되나, 이 기싸움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전쟁을 둘 다가 원치 않는다면 결국 그들이 향해가는 골은 하나라는 거죠. 미국과 북한이 마주 앉아서 정전협정을 끝내고 한반도 이제 전쟁 없는 거야. 평화협정을 하고, 분명히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 연설에 아주 뼈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대등한 강대국이 되고 싶다. 정당한 핵보유국이다. 다시 말한 정당한 핵보유국이라는 카드를 들고 대등한 국가가 되고 싶다라는 얘기는 너라는 건 미국, 너와 나가 대등한 테이블에 대등한 자격으로 앉아가 미국 협상과 미국 수교를 얘기하자는 겁니다. 그걸 끌어내기 위해서 김정은은 김정은대로 전략적인 모험을 하고, 미국도 그 카드를 아주 적은 퍼센티지만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나 이런 식으로 너가 건방지게 나오면 얘기할 수 없고 무례하면 내가 참지 못하겠다. 다른 상대적으로 덜 원하는 대한인 군사적인 조치도 지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 전략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쟁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미국과 북한은 정말 이 상황을 쿨다운 시키기 위한 대안 중에 하나로 미북 협상을 한국을 빼두고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미국에게 줘야 될 이미지는, 청와대에서 앉아가 벌벌 떨면서 이게 한반도에서 확전이 돼서는 안 된다, 동맹국이 잘 협조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조금이라도 미국의 판단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니까 제발 우리도 북한도 불안하게 하지 말라라는 냄새를 풍기는 그런 식의 오해의 가능성이 있는 언급은 지금 청와대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더 강경하고 강력하게 한미동맹체제에 매달리고 한미동맹체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라는 그 인상을, 그리고 그 이미지를, 그 결의를 미국에게 보이면은 미국은 코리안 패싱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중국에 대해서입니다. 청와대는 최근 중국이 보이는 태도, 보니까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도 이제 일단 거래를 끝내고 더 이상 거래도 터지 않겠다 그러고, 또 해외 보내는 노동자도 지금부터는 좀 더 이상 새로운 계약하지 않겠다고 러시아도 얘기하고,
그리고 또 대북 제재 결의안에서 언급한 뭐 정유 제품 안 보낸다는 것도 중국이 좀 협조하고 있는 거 보니까 상당히 중국이 대북 정책을 바꿔서 그들이 계속 주장하고 우리 대통령이 주장한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중국이 앞장서는구나. 대북 정책을 정말 바꾼 거라. 그런 성급한 오해는 절대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중국의 최고의 관심사는 지금 시진핑 주석이 자기의 권력을 연장시키는 겁니다. 10월 18일 19대 중국 공산당 전국대회 당대표 대회를 끝날 때까지 중국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부의 민심이 시진핑에게 돌아서, 내부의 민심이라는 건 뭐 인민이 아닙니다. 사실 당대표로 참석하는 그들의 마음이 시진핑에서 뜨지 않게 해야 하고, 또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시진핑에 대한, 시진핑 리더십에 대한 어떤 공격이나 약화, 리더십을 약화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말아야 되겠고, 세 번째, 미국과의 갈등되는 이미지를 미국에게 줌으로써 미국이 최근 발표한 소위 말하는 세컨다리 보이콧의 목줄을 더 강하게 중국으로, 사실 세컨다리 보이콧의 이 창끝은 바로 앞에는 북한 핵억지인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중국이 적극적으로 미국의 대북 핵 미사일 억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중국과 경제전쟁을 벌이겠다라는 그런 결심까지를 보인 위협입니다. 그러니까 세컨다리 보이콧으로 중국의 경제에 어떤 어려움을 주는 것을 중국이 최대한 막기 위한 이런 세 가지 목적으로 UN 제재 결의안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제스처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제스처라는 건 안 하고 하는 채 한다는 게 아니라 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중국의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걸 시사하는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은행의 거래,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에 대한 조치는 이미 UN 대북 제재 결의안 2375호가 나오기 전에 이미 중국 내부에서 상당 기간, 한 달 가까이 그 조치를 이미 해놨습니다. 돈도 빼고 거래하는 계좌도 닫고, 그래서 이런 제재가, 이런 제재라는 건 미국으로부터 세컨다리 보이콧 제재가 오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나름대로 이미 다 해놓은 상황에서, 상당 부분 해놓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제스처를, 그리고 조치를 함으로써 마치 UN 제재 결의안에 중국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는 또다시 흔들려, 중국이야말로 우리를 이해하고 중국이야말로 대북정책을 바꿔서 북한과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앞장서는 선봉장이구나 하는 이런 성급한 결론은 내리지 말라는 겁니다. 10월 18일이 넘었으면은 사드에 대한, 그리고 전술핵에 대한 그런 강경한 반대의 목소리는 훨씬 더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거 안 하면 중국이 우리한테 목을 바로 조을 수 있는 명분이 없으니까요. 사드라는 명분으로 우리 경제에 상당 부분 피해를 주고 있는 것처럼 전술핵은 중국이 보면 더 큰 카드죠. 그 세 번째, 우리가 북한에게 스스로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굉장히 발빠르게 NSC 긴급 전체 회의를 쉬는 날인 일요일까지 소집을, 그것도 사전 계획에 되어 있지 않던 것을 개최함으로써 국민 전체가 대통령이 한반도의 안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정말 적극적으로 5천만 이상의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통수권자로서의 어떤 책임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 회의를 소집한 상황에서는 북한에게 떠는 모습을 절대로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떠는 모습을 보인다는 건 딴 게 아닙니다. 그 회의에서도 이것이 한반도에 불똥을 뛸까봐 걱정되니까 북한이 보기에 정말 떨고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라도 전쟁이 안 되도록 정말 뭔가 좀 양보라기보다는 기가 죽은 태도를 보이는구나, 이것을 북쪽에 보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NSC 회의를 개최했으면
딴 목소리가 필요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미국을 누구보다 더 철저히 믿고 미국도 세계 최강 국가가 한반도라는 이 조그만 나라를 위해서 미국의 눈으로 보면 조그만 나라를 봅니다. 우리로 보면 엄청난 조국이지만 이 조그만 나라를 위해서 3차 전쟁을 시작할 세계전쟁을 시작할 그런 성급한 물론 트럼프가 굉장히 성급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명색이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 북한에게 쫄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바로 철저하게 미국의 결정을 믿고 그리고 또 한 번 더 강조해야 되는 한 가지 목소리로 강조해야 되는 것이 뭐냐. 미국과 한국의 공조에는 물샐 틈이 없다. 그리고 미국의 판단을 한미 동맹에 근거하여 철저히 한국은 믿고 지원한다. 100% 지원한다. 이 목소리만 내면 됩니다. 뭐 전쟁이 확전될까 어떨까 그 한반도의 평화가 어떻게 될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정말 영어로 위시와시 다른 말로 하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미국, 북한, 중국에게 또다시 보여주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유엔 회의 참석, 유엔 총회 참석 성과를 평가하기를 하는 것을 네 단어로 지금 추격하고 있습니다. 유엔에 가서 촛불 혁명의 힘을 제대로 보여줬다. 사람 중심으로 나라를 끌어간다는 걸 보여줬다. 누구보다 평화를 사랑하고 남북한 문제를 평화로 풀어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올림픽 평창올림픽이 제대로 되도록 세계의 도움을 요청했다. 네 번째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 위기한 위중한 사태 프랑스의 소위 말하는 우리로 치면 체육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반도에서 개최하는 평창에서 개최하는 올림픽을 갈 만큼 그렇게 안전한가요? 그들의 관심사는 한반도의 안전에 가 있습니다. 촛불혁명이 아닙니다. 사람 중심 국가가 아닙니다.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을 성과라고 생각하면은 너무 미국이 보기에 우리는 태평성대가를 부르고 있는 정말 한심한 국민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대통령은 이런 용어를 썼다고 청와대는 자평하기를 아주 성공적이다. 이 이미지를 확실히 네 가지 이미지를 확실히 심어줬다고 하면서 유엔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집에 불 났는데 여러 국가들 와가 빨리 좀 꺼주시오. 큰일 났으니 나는 길 앞에 나가서 대로변에 나가서 소방차 오는지 살펴보고 있을 테니 이 이미지를 줬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밖에서의 물을 나르고 호수에 불을 끌 때에 국제사회가 참여를 해주고 불 끄는 데 도와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가롭게 유엔 연설에서 북핵 문제보다 촛불 혁명, 사람 중심 평화라는 단어를 32번 연설에서 32번을 쓰면서 태평성대가 같은 그런 이미지를 줬다는 건 국제사회로부터의 우리의 위급 상황을 알리기에도 국제사회에게 우리의 위급한 상황을 알리기에도 역부족이었고 나를 도와주시오. 대한민국을 도와주시오. 대한민국이 안전합니다. 라는 메시지 전달에도 역부족이었다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하실 일은 앞에서 제가 각국 미국에 대해서 하고 중국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 해야 될 그런 일 못지않게 우리가 리용호 외상이 유엔 총회에서 연설할 때 평양 시민 10만 명이 물론 동원됐죠. 이미 주입이 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니까 김정은 말 한마디에 당연히 나와서 쇼하는 사람들이지만 평양 시내 10만 명 그것도 옷 잘 차려입은 애들만 보냈어요. 젊은 애들. 혈기 왕성하고 얼굴빛도 좋고 영양실조로 전혀 안 보이는 그래야 북한이 잘 살고 있다는 얼마나 계획된 겁니까? 자연스럽지 못한 똑같은 옷을 입혀서 내보내면서도 반미 독재투쟁을 하자고 떠드는데 같은 시간에 한반도에서 이 위기 상황에서 길에서 사드 반대 투쟁을 하고 있고 물론
옆집 할아버지가 죽어도 아랫집 아지매는 애를 낳는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지만 아무리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적폐청산 논의를 가지고 신문을 도배를 하고 언론을 도배를 하고 이렇게 한가 합니까? 또 탈원전 공론을 위해서 공론화위원회는 누굴 못 믿겠다. 탈원전 반대측 소위 말하는 원전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사람들이 공론화위원회는 못 믿겠다. 공론화위원회는 우리말이 더 정확하다. 이거 정말 나라가 아수라장이에요. 대통령이 하셔야 될 일은 이것들 다 이런 이슈들이 다 중요하지만 지금은 좀 옆으로 치워두라고 설명하시고 지시를 내리고 지금 오직 국가가 가야 될 일은 한 가지 생각으로 북한 핵 미사일 억제에 대해서 여야를 넘어서서 다른 모든 문제를 뒤로 제쳐두고 한 마음으로 한 가지의 한 방향의 안보 정책으로 5천만과 모든 정당과 모든 이익단체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힘을 합치고 마음을 합쳐야 된다는 걸 대통령이 선언해 주시는 것이 지금 미, 북,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막말 설전 속에서 우리의 안보를 가장 확고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